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금속 또 포함해서 또 금, 은 이런 전문 투자 거래소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더돌의 최성규 대표님을 모시고 금 투자 관련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를 또 아주 활기차게 해주셨는데 네, 제가 다른 채널에 나온 거는 우리 대표님 좀 뵀는데 저희 뷰티풀 채널엔 처음 출연이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더돌 대표 최성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예. 아마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한 6개월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뭐 모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하는 얘기는 공통된 화제가 야, 금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최근에는 좀 금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는 그 부가세 포함해서 우리가 금을 실물로 살 때 한 85만 원 정도 한돈에 한다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지나면서 1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금값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폭락하고 있는 이유 일단 그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근래에 음, 금값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6년도 1월이 음,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하고 생각하면 거의 한 25%에서 30% 25%. 정도 떨어진 거죠. 지금 삼전 하이닉스 조정받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보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음. 얘기하실 때 보통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 달러 가치가 좀 높아졌다든지 음.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이 구간 20%에서 30% 떨어진 이 구간은 조정의 구간이다. 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 조정이 올 거라는 것은 예측은 했는데 보통 한 10%에서 아. 1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제 예측도 빗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폭이 좀 생각보다 컸다. 네, 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너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는 네, 거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고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금값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또 빠르게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25%, 3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조금 사들이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 금값이 떨어지는데 왜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들이는 걸까요? 금값이 25% 3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금을 더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제가 금값이 떨어진 거를 조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네. 그 이유도 여기 이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도했다면은 금값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지금 금을 더 사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금값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2026년도에 세계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금을 더 보유하겠는지 팔겠는지 사겠는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60% 이상은 지금 계속 보유하거나 계속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의 국채를 산 러시아의 자금, 달러를 미국이 동결시켰습니다. 그 음. 이후로 전 세계의 기후는 우리가 국채를 샀는데 미국이 맘대로 이렇게 동결을 시키면 불안하다는 그런 어. 느낌 때문에 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가 한 39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음.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이 부채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1년 이자만 해도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많고요.
그해 GDP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달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심해지면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는 달러의 비중보다 금의 비중을 더 높여야겠다 하는 그런 기조 때문에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일시적인 조정인 거라는 약간 느낌이 좀 드는데 금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아직은 상승 어떤 큰 틀에서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막대한 정부 부채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뭐 약간 달러 패권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971년도에 우리가 닉슨 쇼크 때 금값이 무려 24배나 올랐던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올해도 미국 빨 위기가 다시 발생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은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이런 거 말고 혹시 이렇게 또 팡 튀어나가는 폭등 가능성이 또 있을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폭등 가능성이 좀 또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니면서 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죠. 예. 예. 근데 닉슨 대통령의 그 쇼크라는 게 바로 이제 금 본위제를 폐지한 겁니다. 네네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브리튼 우즈라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네. 1944년도에 44개국이 모여가지고 기축 통화를 어떻게 하고 온스당 얼마의 고정 환율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온스당 35달러를 결정을 하고 그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기축 통화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닉슨 대통령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치르고 있었습니다. 네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부터 해갖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 본위제를 폐지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달러의 지위가 굉장히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뭐갈까요? 전쟁, 뭐 이란 전쟁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는 점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지위 약화와 강화인데요. 지금 미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때랑 달리 지금은 금을 사고 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스템하고 지금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경고등을 켜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만약에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면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금값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제 생각에는 3배에서 5배는 단시간 내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4배. 글쎄요. 지금 같은 때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24배가 오르는 일은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금, 은, 구리, 아연, 텅스텐 이런 원자재 가격은 보통 7년 주기로 슈퍼 사이클을 겪는다 이런 말씀을 영상에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7년인데 왜 하필 7년인지 현재 금은 어느 사이클에 와 있는 건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7년이라는 건 보통 단기의 7년이고 길게는 1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슈퍼 사이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을 많고. 경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요게 시작된 시점이 2020년도입니다.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세계 각국 누구나 할 거 없이 지폐를 계속해서 발행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거죠. 네. 그때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이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래 슈퍼 사이클이 뭐고 알겠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고 또 언제 안 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슈퍼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 하루에도 가격이 높고 낮음이 거의
천당과 지옥처럼 이렇게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슈퍼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가면 그렇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의 어떤 그래프가 높고 낮으면 괜찮은데 하루에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하면은 아, 이 기조가 끝날 무렵이구나 하고 인지하면 되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있으면 다운 사이클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의 정점은 2030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후에 다운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오르막은 7년에서 10년인데요. 내리막은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이제 떨어진 시점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분들, 워낙 이제 금이 급등할 때 포모를 또 경험을 했던 분들, 네네. 그리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또 신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이클상 언제쯤 매수의 시점으로 잡는 게 좋을지, 뭐 상당히 좀 이 질문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반대로 지금 금을 보유한 분이라면 작년에 엄청나게 금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금에 들어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매도 시점을 언제쯤 두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대표님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무려 25%에서 30%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금값이 급등하다가 떨어져. 30% 정도 떨어진 적이 30% 있었고요. 정도 떨어진 적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2013년에도 한 25% 정도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전에 아까 얘기한 그 닉슨 대통령 쇼크 때도 24배가 오르고 나서 결국은 3년 있다가 거의 50%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렇게 30% 이상 떨어졌던 구간은 그 앞에 엄청 급등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네, 예.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금이 20-30% 떨어진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 잠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 10% 조정은 5% 있었는데요. 10%, 그러니까 이렇게 5% 급격히 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계통에 왔을 때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만돈에 4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만 원. 30년이 지난 지금 한돈이 아까 8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20배. 한 22배 정도 22배 정도 오른 올랐네.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30년 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오르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30년 전에 금값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조정을 받은 그것도 5% 10%가 아닌 20% 30%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금을 사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대표님 딱 얘기해 주신 게 아주 시원하네요. 그냥 네. 지금 사라.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러면 매도를 고민하는 분. 물론 이 매도를 고민한다는 거는 지금 금을 지금 가격보다 훨씬 전에 쌀 때 사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났을 상황인데, 그러면은 오늘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걸 보고 앞으로 더 간다 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수익을 보고 파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금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싶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요, 그건 존중합니다. 예. 파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금을 판다면 좀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신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반대로 하면 매도 어, 타이밍이고요. 예. 매도 타이밍을 반대로 하면 그 매수 매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약간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건 뭔가가 있나요? 매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이제 거꾸로 네. 하시면 거꾸로, 되는 거꾸로. 거고요. 일단은 최고가가 있을 때 파는 게 목적이니까요. 떨어질 징후를 포착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계 중앙은행에 금을 파는 시도가 보이면, 팔기 시작하면 금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팔기 시작하는 때를 포착해야 된다. 그거는 네. 어디서 우리가
포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 일반 시청자 여러분이 예. 그래 그건 아는데 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예, 라고 예. 말씀을 하실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딱 열어요. 네네네. 열어 갖고 거기에 세계 금 협회 이렇게 한번 어. 쳐보시면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세계 금협회. 네. 음.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세계 각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거 얼마 만에 업데이트가 됩니까, 그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래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이요? 네네. 야, 그러면은 이게 좀 볼만한 건데 그러면 세계 금협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위가 미국일 겁니다. 네, 한 그러겠죠. 8천 톤 정도 되고 뭐 독일, 이탈리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0위권밖에 안 되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투르키예보다 적고요. 한 음. 40위 아, 정도 그래요? 됩니다. 예, 한 음. 104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2026년도 금 음. 매수 현황, 매도 현황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즐겨찾기로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겠죠. 음. 예. 보통 여기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보통 금리를 발표할 때는 지금은 동결이지만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항상 뒤에 걸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짙어지면 금리 인상을 발표하거나 금리 인상을 발표할 기미가 보이면 그 타이밍이 금을 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비해 가지고 금 가격을 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세계에 한 6개국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선진국이고 통화를 어떤 좀 안전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그리고 유로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있고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요거를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수치를 남긴 건데요. 이 수치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계속해서 오름에 흐르고 가면은 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금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에는 금을 좀 팔아야겠다. 하기야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은 가장 남보다 기본이 나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현황, 네.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좀 이건 뭐 사실 질문 자체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현재 그람당 한 20만 원적인 이때인 이 금 가격, 그러니까 뭐 한 돈으로 얘기하자면 뭐 한 85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요거가 우리가 예상하건대 뭐 10년, 20년까지는 몰라도 그냥 한 3년, 5년 정도 안에 최대한 올라간다면, 우리가 최고점은 100만 원 조금 초반대였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엔 30년간 이 업계에 계시면서 3년, 5년 안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적인 거리가 한 3년, 5년이라고 봤을 때 네. 3년, 5년 안에 최대한 오른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정답은 안 하겠지만 그냥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니까요.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세요. 예. 지금 그람당 20만 원.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40만 원 정도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슈퍼 사이클의 최고의 최고 지점. 정점. 예, 그게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의 금 가격이 그람당 40만 원. 그리고 그람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시청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많아서. 3.75g이 한 돈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추 봤을 때는 지금의 2배 정도 될 수도 돈으로 있다는 따진다면요. 한 돈에 좀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한 180만 원 그러지, 정도까지. 180만 원. 네네. 그 그냥 정도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더블 난다. 네, 더블 난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표님이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5년 후에 그냥 자산이 더블이 나는 것이 네. 거의. 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금.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에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에이, 설마 이럴 설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금 가격이 한 돈에 한 30만 원대일 때
우리 유튜브에서 최초로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아, 다들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직장 동료들, 저희 어. 업계에 있는 분들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음. 왜 그래? 조회수 때문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100만 원을 넘는 순간에 아, 그럴 수도 아하. 있겠구나. 그게 몇 년 했는데 전이죠? 30만 원이었던 게? 그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6년 됐습니다. 전에. 예. 그래요. 그 기억이 6년 전, 7년 전만 해도 그래도 돌반지를 그래도 선물을 그래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정도 예, 할 수는 수준이잖아요. 있죠. 25만 원, 30만 원 할 때는. 네네. 지금 이제 100만 원 넘으니까 물론 화폐 가치가 그 사이에 많이 변하긴 했지만 금액적으로 100 그러면 일단 부담스러워서 돌반지를 거의 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돌반지를 해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가족 이해는 가면 갈수록 더 진정한 친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2030년에 돌반지를 해준다. 그러면 미리 그냥 애 안 낳는데 지금 미리 해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죠. 애 안 낳았지만 너 날 걸 대비해서 내가 미리 해주겠다. 네. 그러면 지금 싸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 주식과 코인 이런 위험 자산의 강세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자산 시장이 출렁출렁했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또 그래서 금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뭐 주식이 워낙 뜨거우니까 뭐 심지어는 뭐 보험까지 깨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 코스피가 1만 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앞으로 금을 팔아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자금을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도 있는데 우리 직접 이렇게 금 거래소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최근에 좀 금 팔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있으니까 음.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산에는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나 돈의 방향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모멘텀입니다.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어떤 자산이 어느 궤도를 넘어서면은 가속화를 붙어서 가격이 오른다. 가속도가. 이러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음.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 39% 정도 올랐고요. 2025년도에 59%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금이자가 한 3% 정도 됐으니까요. 야. 굉장한 큰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25년도만 기억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시니까 24년도도 만만치 않게 올랐네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그런 이런 가운데 금이 어떠한 자산보다도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 느낌으로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2025년도가 하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보통 맛집 가면 줄 서잖아요. 네. 이 금은방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을 살려고 줄을 씁니까? 네, 맞습니다. 오픈런이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원래 금값이 떨어지면 지금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 적은 가격으로 금을 살 수가 지금 있으니까. 사야 되는데 다 오르고 있는 걸 쫓아가서 사는. 맞아요. 아. 그때는 심지어는 뭐 여기 번호표 없습니까?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지금은 줄 안 정도였으니까. 쓰죠.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가면 바로 살 수 있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경험을 한 게 바로 금이고요. 음. 그리고 나서 큰 하락, 이 조정을 받은 것도 금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유동성 얘기했잖아요. 금의 유동성이 다른 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주식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금을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뭐 집이나 코인을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굉장한 속도고요. 굉장한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옮겨가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주식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크게 오른 거는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그 유동성이 다시 은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견이니까 그 유동성이 저는 코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2기에서 초창기 때 비트코인을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전쟁도 일어나서 달러의 지위가 좀 높아진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불신이 생겼을 때는 달러가 약화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CBDC가 나오기 전에, 활성화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달러로만 결제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코인으로 한바탕 또 유동성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은 조정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그냥 소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네네. 뭐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금 포모 현상이 발생을 네, 했었고 맞습니다.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은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은은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나요? 말씀드리기가 좀 끔찍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2024년, 25년에 은 가격이 무려 6.5배 단기간 동안에 엄청 올랐습니다. 650%가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기간 동안에 금은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은은 50에서 60%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떨어진 폭을 봤을 때는 6배가 넘게 올랐는데 50%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네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이게 있어요. 내가 어느 시점에 은을 구입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 전부터 꾸준히 모으신 분들은 상관없네.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아, 근래에 왜 그렇잖아요. 그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더 사는 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네. 금은 내가 너무 올라서 못 사니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은을 사면서 막판에 들어간 분들은 50%를 맞아버린 거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금과 은이 아무래도 은은 지위가 금만큼의 지위는 아니다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뭐 금뿐만 아니라 귀금속 그러니까 뭐 보석이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더 돌이라는 게 예. 결국 이제 보석도 돌이니까 이 귀금속 업계에 30년 넘게 몸담으셨는데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면서 종로의 금은방을 찾는 고객들의 반응이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까도 제가 약간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보통 2024년과 25년을 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영숙이 엄마 음. 지금 뭐 해? 음. 그럼 이제 영숙이 엄마가 왜 나 지금 집에 있어? 음. 나 지금 금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음. 그거 왜 사는데? 모르는구나. 됐어. 그럼 나 혼자 갈게. 아니야. 나도 갈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금이 필요로 해서 그리고 자산의 가치로 인정해서 금을 사다기보다는 내 친구가 사니까 좋대더라. 이거 사면 지금은 이게 적기더라. 라는 것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정도로 금의 열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손님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한 3분의 1 정도 금을 매수하는 현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그래요. 금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오시면은 사장님 왜 금을 계속 모으시다가 왜 파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사장님이 그래요. 탁 부러지게 주식하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금은 놔두고 그냥 돈으로 하시지 네. 왜 주식을 하세요? 그러면은 금은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지금이 핫한 주식을 해야지. 요런 풍속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런 걸 물어봐요. 지금 금 사도 돼요? 근데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이 금을 사실 때 왜 내가 월급을 타가지고 정기적으로 조금씩 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꾸준히 사세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요렇게 25%에서 30%가 빠지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냐면은 소위 자산가, 찐 부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금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부자들은 아무도 금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금을 산다는데 이게 진짜네.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 실제로 지금 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 정말 금이 올라서 막 너도 나도 금 얘기할 땐 부자들 안 오죠. 안 오죠. 예, 그분들은 이미 뭐 금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팔 생각 오히려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막 몰리고
시끄럽고 어수선하면 근처도 안 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예, 은밀하고 요럴 때 금을 사 모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에 있어서 금은 어떤 투기의 대상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뭐 예,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시세 차익을 본다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일반인들도 이 부자들한테 좀 배워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금을 노후 준비의 어떤 수단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제가 금은방을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음. 있겠지만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정도 금은방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주 고객층이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그 매장은 어디 있나요? 종로에 있습니다. 아, 종로. 우리가 보통 그 종로 5가에 그 다 이게 모여 있는 거죠? 종로 5가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 종로 4가 광장시장 있는 데 있다가 음. 오세훈 시장이 개발을 하면서 개발하면서 이 귀금속의 메카가 음. 종로 3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보통 3가. 예. 아, 5가가 아니라 종로 3가. 예, 단성사. 예, 아, 맞습니다. 예. 피카딜이 이제 그쪽 음. 주변으로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손님들이 오는 거는 네. 대체적으로 그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폐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나요? 그쵸. 풍속도로 따지면 그 전에는 거의 그랬습니다. 90%가 이제 음. 결혼 예물이 결혼 좀 예물, 많았습니다. 예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골드바나 실버바에 관심이 많으면서 예물 시장이 또 예물 요즘 잘 안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골드바, 실버바의 자산 시장으로 좀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저 예물로 금부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금부치를 잘 안 한다 그러던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음. 옛날에 예물하면은 보통 이제 사돈끼리 해서 약간 경쟁식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3세트 해주고 5세트 해주는 게 어떤 그 사돈끼리의 자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보여주기식 예물. 음. 그럴 때 이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금으로 목걸이 팔찌, 쌍가락질은 꼭 해야 돼. 근데 젊은 사람은 이 금을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끼고 나가는 순간 친구들이 뭐야? 안 만나줘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됐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다이아몬드 좀 더 큰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그 예비 신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방긋 웃고 있고요. 시어머니 그때 얘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따랐던 분들. 따랐던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아까 얘기하는 목걸이, 팔찌, 금가락지를 이렇게 해오면 그게 몇 돈 정도 되나요? 보통 하실 때는 조금 있으시다 하면은 5돈, 3돈, 13돈. 13돈.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다면 3돈. 적어도 10돈은 되네. 그렇죠. 그럼 10돈의 가격이 그 당시로 예물을 할 때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한 그렇죠. 돈에 그래서 200~3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나? 그게 그러면 그 당시로만 한 하면 900만 원 정도 지금은 되는 거니까요. 좀 차이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고집을 피워서 다이아몬드 사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지금 다이아몬드가 폭락을 해서 그렇습니까? 거의 왜 폭락을 했죠? 다이아몬드는? 대체품이 나왔습니다. 대체품이요? 다이아몬드 대체품이 나와갖고 그 다이아몬드가 대체품을 나왔는데 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게 다이아몬드 검사기로 눌러도 다이아몬드로 나와요. 탄소로 이루어갖고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요? 인조입니다. 인공 다이아몬드인데 랩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랩 다이아몬드.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처음에 랩 다이아몬드 나왔을 때 저희도 속았습니다. 그래요? 테이스터기로 해도 다이아로 나오고 저희가 정밀적으로 봐도 다이아몬드로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는 일반 금은방에서는 그 정도까지 검사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분별할 수가 됩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구분할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의 지위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조죠. 인조적으로 인조 만든 다이아몬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아니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자기 만족으로 끼는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왜 천연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 내가 인절을 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일반적으로 금은방에 가서 다이아몬드 1캐럿이라고 하죠. 네. 1캐럿짜리 반지를 한다. 얼마 정도 물론 뭐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가격대가 유지됩니까? 진짜 대략- 천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전과 지금으로 나누는데요. 그 전에는 1캐러트 반지, 신부 반지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캐럿 1,000만 원. 네. 근데 이 랩 다이아몬드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이아몬드 랩이 없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은 1캐러트 반지를 하면 500만 원 정도 하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랩 다이아몬드로 하면요 30만 원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그래도 요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래도 선호하지 않나요? 신부들이 그래도 갖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요즘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요 안 합니까? 어떤 보이기 위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되게 좋은 건데 보이기 위한 돈을 써서 우리가 맨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돈을 잘 안 쓴다. 예, 풍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냥 너와 나의 커플링 하나로 끝내자. 예물은. 뭐 그게 뭐 그 대신에 소용이 뭐 있느냐. 다른 거 하지 않을까?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뭐 합니까? 근데 여행은 안 아끼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은 아무래도 오히려 뭔가 신혼여행은 좀 더 크게 갑니다. 크게 가고 예. 몰디브 뭐 이런 데 가고. 그렇죠. 뭐 유럽 여행 뭐 15일, 뭐 한 달 뭐 이렇게도 가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이제 이 돈을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집, 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보이는 거 내가 이걸 만족하지 않아도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여행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집. 아무래도 대표님이 이제 신혼 부부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요즘 풍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시는 그럼요. 거네요. 예. 요즘 그 ETF, 펀드 뭐 이렇게 금이라는 게 실물 투자가 아닌 이런 걸로도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금 통장도 있고 그다음에 금 ETF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금을 실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야 이거 금 뭐 부가세도 내야 되고 이거 좀 저기 내가 한 15% 정도 안 오르면은 올라도 지금 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실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 투자 방법이 음. 아까 말씀하시는 뭐 금 통장이 있고요. 뭐 ETF 펀드 그리고 이제 KRX 이렇게 KRX.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로만 거래되는 실물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하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물과 실물의 차이입니다. 현물과 실물의 차이. 예. 그러니까 실물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를 가서 부가세를 내고 실제로 금을 물건을 가져가는 게 실물입니다. 실물이고. 예. 그리고 현물을 실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물은 뭐냐면은 내 통장에서 내 계좌에서 금에 관련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현물. 중요한 게 그 KRX입니다. KRX죠. 예. 현물 거래소고요. 네, 금 조금 통장도 다른 개념. 어떤 의미에서는 현물입니다. 현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나눠 보면은 이 ETF 펀드 뭐 이런 금통장 KRX는요. 실질적으로 금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이동해요? 숫자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숫자가 움직이면 뭐가 좋아요? 편리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계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냥 ETF 펀드 금통장이니까 통장으로 그 금액만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이 거래되지가 않았어요. 실예로 하루에 한 300돈 정도가 이제 거래가 돼요. 그러면 299돈은 다 종이금, 종이은입니다. 한 돈만 진짜로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실물 부가세가 10%입니다. 거기에 수수료도 1%에서 많게는 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고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사면은 결국은 10% 이상이 올라야 번전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실물을 얘기하냐면요. 네네. 다른 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1억 원어치 금을 샀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팔고 싶어. 네. 그래서 팔았더니 통장으로 3억을 넣어주네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 올라서. 예, 올라가지고. 그러면 2억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억이 소득이 생긴 거예요. 음. 그렇지만 한 번 낸 부가세로 인해서 소득세는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비과세니까 보험, 의료보험도 건강보험료 올라갈 일도 예, 없고.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내가 그냥 금 한 10돈, 5돈 이걸 생각하다가 지금 뭔가 이 투자의 차원에서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음, 지금 완전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는데 역시 이제 에. 대표님이 스케일이 크시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까 금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니까 아, 진짜 부가세라는 걸 통해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바로 위험성의 대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거. 사실 지금 뭐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 지진 같은 경우 예측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뭐 전쟁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아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국민보다 국가가 우선입니다. 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해킹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기를 쓰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예금 이런 이런 것을 것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 대공황 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일 동안 팔지 않으시면 강제로 압류하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요. 보트피플이라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 나라의 화폐는 거의 없다고 제로로 보면 됩니다. 음. 그런데 막 저 배를 타야지만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죽더라도 내 아기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죠. 지폐를 받지는 않았겠지 그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 애만 여기 태워달라고 했을 때 NO! 동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 단위가 베트남. 이걸 이렇게 싸서 줘도 안 안 받습니다. 받죠. 예. 그죠? 그럴 때 나타난 게 금이었습니다. 음. 달러였습니다. 안전자산은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금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네, 그러네요. 언뜻 드는 생각이 골드바를 이렇게 샀다가 그걸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사자 마음이죠. 음. 예, 어차피 이제 부가세를 내고 샀지만은 음. 그 부가세에 대한 아까 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나에 대한 거고 자녀한테 물려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증여가 되고 상속이 될 네네네. 겁니다. 예. 근데 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금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 뭐 사실 우리가 자산에서의 금은 뭐 주식, 예금, 채권 뭐 이런 거에 어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꼭 끼워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금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금을 어느 정도 담으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해요. 사장님, 지금 금 사도 돼요? 음. 금 사기에는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올랐을 조금 때. 전에.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예.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대비 금, 그러니까 장신구를 빼고입니다. 뭐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장신구를 빼고 순수하게 재테크나 투자의 목적으로 금을 사시는 분이 전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에요. 내가 처음이야. 근데 처음인데 이거를 어느 때 사야 되지?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이거 보관 문제도 그렇고 실물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상품을 사야 되는지 이런 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 경신 사상 최고가 네네. 한 번밖에 안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들은 많이 것도 들은 있겠지만 많이 들어본 것 예, 같은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금값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 5,000년 전부터 절대화폐. 절대화폐는 절대 변하지 않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의 일환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폭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때 금을 사두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을 살 타이밍을 잘 못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여보, 나 금팔찌 열돈하고 싶어. 금팔찌. 부탁이야. 가끔 또 요게 그런 2000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2025년도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음. 그때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좀 뭐해? 지금 정신이 있어? 금값이 얼만데? 그렇지. 금값이 왜? 100만 원인데 그걸. 안 돼. 내가 금값이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떨어졌네. 예. 지금 해야 되네. 열돈. 예. 열돈 그래서 하면 지금 한 850만 원.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금을 골드바와 실버바를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신구, 팔찌,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기회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전혀 한 번도 안 해봤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왜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금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굵직한 거 진짜 금이겠죠? 그런 네. 거를 하고 다니시고 막 팔찌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런 분이 아마 나 여보 하고 싶어 열돈 뭐 이게 그거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가 있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멋도 부리고 투자도 한 거예요. 근데 열돈 하면은 금의 상승률에 비해서 이익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돈, 100돈 같은 걸 하면서 또 그게 두꺼운 걸 좋아하시는 부류가 좀 아니,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왜 그 남자분들도 이렇게 두꺼운 어느 정도 굵기라고 해요. 거의 이런 정도의 굵기보다도 더 굵은 것 같은 이런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네. 그 정도면은 10돈 넘지 않습니까? 훨씬 넘습니다. 그럼 보통 두껍다는 느낌이 들면 30돈 이상입니다. 30돈이요? 네. 그럼 얼마인 거야 그게? 한 3천 한 2,500만 원 하는 건가? 제가 이제 금은방 30년 했지 않습니까? 한 손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부산 옆에 양산이라고 있나 하여튼 그런 예, 양산 있죠. 있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인데 금 팔찌를 1kg를 했어요. 1kg을? 네. 1kg이면 도대체 266돈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그걸 300돈을 실제 했어요. 팔에 차고 다녀요? 예. 그러면 그 장식까지 해갖고 다 아령을 만들었어요. 항상 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사장님 이거 하고 다니십니까? 이거 목걸이 300돈 하시면은 목 디스크 올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260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내가 금 팔찌를 260돈짜리를 했어라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그렇죠. 하겠다. 아니야, 난 내가 최고가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분은 거의 안 차고 다닙니다. 그 정도면 차고 다니면은 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어디 좀 어두컴컴한 골목길 가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꺼운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왜 이게 좀 체격이 좋으시고 이제 목도 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고 다녀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팔을 놓고 있으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만져봐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구나. 이제 그분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부자 되려고요. 이게 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 금과 부의 이미지를 좀 같이 동일시하는 맞습니다. 그런. 특히 동양에서는 금에 대한 게 절대적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아까 제가 금 보유량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이 8,000톤으로 1위잖아요. 네. 그거는 미 중앙은행에서 소지하고 있는 금이에요. 근데 그 대륙 안에 있는 걸 모두 합치면 중국이 1등입니다. 그건 중앙은행으로 보니까 미국이 1등이지만 그렇죠.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이 당연히 인구도 그렇고 1위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금이 채굴도 금에 중국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나고요. 뭐 대륙에서도 많이 납니다. 다른 대륙에서도 많이 나는데 중국은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네 사람들, 자기네 국민들이 금을 좋아하고 은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매장량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 소화할 정도입니다. 은 같은 어디다가 경우에는요. 뭐 채굴을 해서 팔거나 이럴 정도가 안 된다는 거. 자기네들이 다 소비가 돼 버리니까. 네, 인구가 많으니까요. 금을 어, 너무 좋아합니다. 어. 국민들이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생산량이. 예. 1위가 멕시코. 멕시코. 음. 3위가 페루인가 그렇습니다. 음.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은이 생산하는데도요. 수출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죠. 2026년 1월부터 수출 금지령.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은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금, 은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구나. 정말 좋아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목돈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금이 아닌 은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은의 상승 가능성을 또 높게 점치시는 영상을 봤는데 네. 은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은도 금처럼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그전에는 제가 30년을 했는데요.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2년 정도? 네네. 그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는 거의 은은 방치된 애였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르든지 내려야지 관심이 있을 텐데 거의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금이 그동안 그렇게 오르는 동안 은이 그렇게 안 올랐다고 은 떨어진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는? 은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올랐을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팬데믹 이후로 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난한 자의 금이에요, 은이요. 그런데 야, 어떻게 금 가격이 저렇게 올랐는데 은이 움직이질 않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 관심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가지면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은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은은 안전자산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형이고 은은 동생으로 이끌어가는 네네네. 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은이라 그러면 그냥 TV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 같은데 좀 들어가는 거 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미래 산업, 특히 4차 산업에 은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실버 바라고 하거든요. 여기 원자재로 쓰이는 거는 실버 그래뉼이라고 합니다. 은단처럼 생겼어요. 공업용입니다. 그게 AI, 뭐 데이터 센터, 뭐 퀀텀, 그리고 이제 뭐냐 로봇,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전기 자동차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물질로 은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로봇에 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이 부드러운 부분 있죠. 꺾는 부분. 요거 무릎 뭐 이렇게 요런데 회전하고 유연성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은 열 전도율이 원소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율이 최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은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의 수요는 엄청날 것이다. 해서 제가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은이 중국이 수출을 또 막고 있고, 그렇죠. 공급은 제한되고, 네,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을 받았으나 장기적으로는 은도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은의 생산국 1, 2, 3위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멕시코, 중국, 페루? 예. 어떤 공통점이죠? 이런 사회 정치적으로 변동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은이 수급되면 괜찮은데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뭐 내란이 어떤 이렇게 정치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나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음. 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귀금속 그리고 또 금, 은 이렇게 거래소 더돌의 우리 최성규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명쾌하게 좀 뚜렷하지 않았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